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통일과 시끄럽습니다. 예. 예, 대통령이 해산 명령을 내렸고 또 통일교에서 일부 정치인들 금품 로비 의혹까지. 자, 먼저 대통령 그 발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종교법인에 대해서 해산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일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통일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언급하고 그랬는데 그 법제처장이죠. 주원철 법제처장은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번 사태. 예, 뭐 필요한 점을 지적하신 거고 대통령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당연히 예. 그래야 되고. 근데 정치와 종교가 왜 분리되어야 하는가? 이거는 인류의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게 좀 확립된 예. 이제 제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종교의 입장에서는 종교만 놓고 보면 종교가 뭐랄까 커나가고 그 자리를 잡으려면 정치 권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그 필수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요 종교라고 하는 저기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이 됐건 개신교가 됐건 이게 로마 황제가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게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제휴가 돼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 왜 절이 많은가? 왕실이 다 불교를 믿었잖아요.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DNA 같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종교가 가장 세속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종교가 그 영역을 넓히고 세력을 확장하고 또 사람들 마음에 파고 들어갈 때 현실적인 권력과 그 작용과 무관할 수가 없다. 이런 점들을 이제 신흥 종교들의 입장에서는 또 신흥 교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점을 활용하고 싶은 일종의 욕구 내지는 유혹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신교 일파에서도 그 아스팔트 구구를 이끄는 정광훈 같은 자들이 성직자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또 반대편으로 허경영 씨 같은 분들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처음 이름이 올라서 알려졌다가 일종의 신흥종교 집단처럼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 예. 이런 게 이제 약간 비슷한 속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듯이 종교 지도자와 종교 교리를 따라서 뭐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있고 그 종교가 또 사회 속으로 뿌리를 내려서 조금 더 확고하게 자기가 자리를 잡으려면 정치 권력을 지원하고 우호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걸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이런 모델들을 통일교가 많이 꿈꿔왔고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뭐 미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심지어 북한에도 들어가서 하고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게 사고로 이제 어찌 보면 제일 큰 사고로 터진 것 중에 하나가 아베가 암살되는 일이었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에 이 한학자 씨를 중심으로 한 또 국힘의 당원 집단 가입 문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선거를 지원해가지고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과 0.7% 차이였는데 통일교의 집단 입당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정치 집단을 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뭔가를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이거를 도려내야 된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인데 방치해놓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법제처장께서 그 민법을 지적한 거를 신선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형법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왜 민법이냐 그러시는데 예. 그 종교단체나 이런 것들이 법인이죠. 기본적으로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법인은 그 사무감독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처가 그런 점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법제처장이 말씀한 것 같고 대통령이 그냥 아무 종교나 뭐 문제를 일으키면 해산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거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원칙론을 말씀하신 건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그동안에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네.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 필요한 얘기가 맞는 말이죠. 예. 그 통일교 당원들이 국힘에 집단 가입한 거는 지금 23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문제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그 당선인 그 2022년에도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아니 보시나요? 그 사람들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대화? 예. 김건희 씨가 왜 고맙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통일교에서 윤영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돕겠다. 예. 뭐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그리고 뭐 예전에 우리가 안 하던 것까지 다 동원해서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권당이 되니까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또 흔적들이 나왔고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총선 때가 다가오니까 또 우리 몫으로 사람 하나 넣어달라 받아달라 비례대표. 예,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의원이 지목되고 그 사람이 또 특별히 그렇게 반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점으로 봐서는 그리고 사실은 정치권엔 이런 소문이 저도 18대 국회에서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저쪽으로 이제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뭐 당선된 친구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동문들이 그러더라고. 걔는 그 통일교에서 지원하고 미는 애다. 그래서 그때 들을 때만 해도 설마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한참 지나서 사실로 확인되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돈 준 거 풀면 죽인다라는 공개 협박이다라고 또 이렇게 페북에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있던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낄 때 안 낄 때 또 이제 이렇게 또 튀어나오는 건데 한동훈이가 지금 페이스북에 써야 되는 거는 본인들 식구들이 당원 게시판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가 국힘 자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해야죠. 예. 근데 한동훈 스타일에 비춰볼 때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지금 벌써부터 고소한다, 고발한다, 무슨 뭐 나는 다 걸 텐데 너는 뭐 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설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 소리는 못하고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뭔가 시선을 돌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포착해가지고 자꾸만 보도해 주는 것보다 실제 한동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나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 당에서 어떤 선거에서든지 한동훈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럼 다들 고개를 젓거든요. 그러면 저 당의 리더십을 한동훈이가 다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다들 비관적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남은 방법이 한동훈이가 나가서 중심이 되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뭐 대권에 도전하든 서울시장에 도전하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어떤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미숙함이나 인격적인 미숙함, 결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판에 지금 이때살하고 끼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로 예. 이준석 같은 짓을 비슷하게 하려고 지금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보다는 좀 감각이 떨어지고 수준도 못 미치고 흉내는 내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매만 버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아주 잘했다고 또 본인 생각하고 또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돌돌이로 얼굴 밀 때처럼 원래 그런 수준이니까. 예. 자, 이번에는 그 통일교의 그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교가 국힘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뭐 자금이나 선물을 제공했다라는 의혹인데 그 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그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전달했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되자 전재수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관직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귀국하면서 대통령이 바로 또 이제 사표를 수리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2021년에 국민의힘 당시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 그 해저 터널 건설 구상을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네. 통일교의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한일 해저 터널이었는데 당시 전재수 의원이 SNS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물류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덕 신공항을 위해서 힘써야 할 판에 무슨 해저 터널이냐. 해저 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해저 터널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대한 사람이 통일교로부터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던데 그리고 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야인 시절인 2021년에 그 통일교 윤영호 그 전 본부장을 한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고 한학자 총리와도 만난 적이 없다. 금품 수수는 허위 보도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걸 보세요? 대통령이
지휘고발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말씀을 했고 예. 또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본인들이 어떻든 해명을 내놨고 이거는 반드시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재수, 임종성 두 분은 사실 한참 전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그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리는 저도 들었었는데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 좀 의외였어요. 어제 이제 이름 나온 거 보고 이분이 나경원 예를 들어서 이름 나오는 거는 누구나 다 뭐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아주 잘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있어가지고 그때도 저는 통일교에서 뭐 지원해가지고 당선시켰나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던데 예. 여하튼 그 국무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액수도 크고 너무나 구체적인 의혹인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직을 수행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고 본인도 장관직은 내려놓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밝혔으니까 진실이 잘 규명되기를 바라고요. 그 받은 게 사실이라면은 뭐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음해를 당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또 억울한 일이 없죠. 너무나 예. 치명적인 의혹인 것인 문제 제기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 전재수 의원이 좀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 해저터널 반대했다는 얘기를 그 모르고 지금 방송 들어왔는데 예. 다행이네요. 뭐 그런저런 정황들을 통해서 이제 전재수 의원이 입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거든요. 예. 할 수 있대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데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기차 타고 일본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영국에서 저 도보해 건너갈 때 해저터널로 기차 타고 가잖아요. 예전에 제가 90년대 처음 배낭여행 갔을 때만 해도 배 타고 갔거든. 영국에서 프랑스 갈 때. 근데 지금 기차 타고 가니까 좋던데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상당히 있더라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섬이 생긴 이래로 한국을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는 게 그 민족의 수건이에요, 거기 일본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일본이 뭔가 우리나라에 그 좋은 어떤 선물을 안기기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서 그거를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일본이나 또 통일교도 사실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로비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그 포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입장을 좀 그 정리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의 수건 사업이다. 예.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위원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 내란 재판부 추천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의견이 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는 위원 12마저 최소화하겠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리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한다. 다만 연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뭐 당대표로서 잘 정리를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보안 수정 부분은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거를 위헌 프레임으로 갖고 가가지고 이제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명확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에 또 이렇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말이고 중요한 거는 연말 안에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미적거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랄까 이제 이 실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적인 염원이 이 압도적으로 지금 사법부가 내란 재판 하는 거를 이게 신뢰하기가 어렵다. 거의 70% 가까이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해보면 60%대 후반이던데.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서 국회가 뭐라도 응답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은 변함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대 좀 속으시면 안 될 일이 지금 사법부 구성원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 문제나 무슨 사법부 독립
사법부를 둘러싼 권력 분립얘기 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과거에 그 심각한 내란이 발생한 사태와 상황에서 우리 사법부와 일부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예. 그렇게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였던 행태와 이번처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인 것처럼 지적해가지고 논란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대처하는 자세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 정도는 꼭 좀 함께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지 윤상현 같은 사람의 준동이 없어집니다. 예.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딱 1년 지나니까 윤상현 나와가지고 활동하는 거 보세요. 가장 윤석열 앞잡이로서 날뛰던 사람이 정광훈 앞에 가서 90도로 절하고 지금 와서는 무슨 계엄 잘못된 거라고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1년 지났으니까 잊어버렸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전현희 의원 그 페북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전현희 의원이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네, 원래 그리고 있었죠. 네,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 때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이 포함된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대로라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원이라면 이미 법무부 장관에 의해 추천된 대법관과 법관들도 모두 위원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네, 네.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들은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거고요. 예. 또 이제 전현희 의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확인을 한 건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런 거죠. 이제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뭐 100% 위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의 소지라고 보일 만한 것도 아예 없애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속여서 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끼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를 지명하는 것처럼 지금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헷갈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다 이 말이에요. 예.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은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다른 빌미를 주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쪽의 얘기는 뭐냐면 이 대법관이나 법관 인사는 그냥 어떤 특정 사건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그냥 구성에 관한 문제다. 인원 구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내란 사건이라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러면 사건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친다는 빌미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걱정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세밀하게 따져서 지금의 이 사법부가 기득권 수호 우지를 노골적으로 비치면서 지금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은 윤석열 풀려나서 또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 그런 점에서 만전을 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반대할 일은 아닌데 그것도 지나친 걱정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크게 보면 위헌은 아닌데 네. 만에 하나 그렇죠. 어떤 네. 일말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완벽하기 위해서 네.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지난번에 우리도 보셨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6명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탄핵처럼 네. 6명이. 근데 지금 헌재 구성원을 볼 때 이 위헌 법률 심판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뗄세라 해가지고 거기 동참해서 막 할 사람이 과연 6명이 될까? 아 지금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회의적이라서.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에서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빌미도 주지 말자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고. 그런데 그 전국 법원장에 이어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회의를 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6월이죠. 그때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그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대해서 그 초고속 재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침묵을 지켰고 네. 그다음에 주기현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역시 침묵을 지켰는데 이건 또 금세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네. 이게 밥그릇 지키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국민 주권을 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흔들려고 했던 윤석열의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8월 15일 날 저녁 때 만세 부르는 것도 아니고 8월 한 20일쯤 만세 부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20일. 8월 15일 날 아침까지도 다시 일본이 또 잡을까봐 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 근데 이런 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종의 그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위가 훼손된다거나 자기들 밥그릇을 건드리는 일인 것 같을 때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조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양성했던가 하는 걸 근본적으로 한번 이제 장기적으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마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내란 재판부가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거는 이제 CBS 단독 보도입니다. CBS가 지난번에 무슨 보도를 했냐면 그 이정재 판사라고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영장 기각한 기각한, 판사인데 그 윤석열과 추경호가 사전 논의가 없었으면 2분 만에 전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이건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추가로 CBS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과 추경호가 사전에 모의한 것을 본 사람이나 목격한 증언이 있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과 추경호가 내란을 이렇게 비밀리에 계획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목격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판사한테 반문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판사의 시선이나 시각, 시야 또 수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예.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정치인 한 당의 한때 대표였던 사람한테 결정적인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하고 있는 그 언행들을 보면 아니 근데 바보가 아니면 이러니까 이제 법관들이 현실을 모르고 책상 앞에 책상 머리에 갇혀가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건데 아니 윤석열이가 추경호를 불러다가 내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것처럼 보안이 유념해야 되고 그 기밀을 지켜야 되는 사안이 없는데 그걸 누가 본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은 끼케야 그러면 이정재 판사한테 빙의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게 예를 들면 한덕수나 김용현이나 최상목이나 김건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옆에서라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상민이라도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지가 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다 얘기를 안 하고 다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겠어요? 설사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짚어가면서 그 본 사람 있냐고. 그 본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2분 만에 모의를 하는 게 가능하냐고.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2분 만에 왜 모의를 못 합니까? 20초 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시간 제거 한번 해볼까? 김국창 저기 국회의원들 들어가게 하면 안 돼? 들어간 사람들 다 나오게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의결정촉수 못 채우게 해? 이게 뭐 2분 걸릴 일도 아니잖아요. 30초 안에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뻔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유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거죠. 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알고 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에서 사실상 이탈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신동욱 그 최고위원도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내란 그 당일 12월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에게 전화를 해서 2분간 아까 그 통화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다 잘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검 공소장에 나온 내용인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계엄에 반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려를 표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12월 4일이죠. 새벽 0시 3분쯤에 한동훈한테 전화가 옵니다. 추경호에게 지금 어떻게든 본회의장을 와달라라고 한동훈이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때 추경호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원내대표실인 아래층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사실상 한동훈한테 너 본회의장에서 나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2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된다.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된 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거기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취해야 될 하나의 행동이라는 게 뭘까요? 국회의원들이 계엄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국회로 모여서 회의에서 계엄의 요건에 타당한지를 논의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예. 그걸 한 가지 행동이라면 그게 한 가지 행동인 거죠. 근데 심지어 한동훈은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고 신동욱은 제가 알기로 원내대변인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계속 본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표결하라, 본회의장으로 모이시라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텔레그램 방에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원내대표라는 사람과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당대표가 본회의장에 가서 숨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와라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영상 같은 걸 보면은 한동훈이가 쓰는 그 국회 당대표실에 그 특전사 요원들이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을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잡아다가 윤석열이 앞에다가 총 맞게 갖다 놓는 거 외에 그 당시에 무슨 일치된 행동으로 해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 말이 뭔가 이 타당성이 있으려면은 헌법을 지키고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어야 되는가라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건데 지금 신도국이나 추경호의 행동 자체로 우리가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계엄과 내란을 찬성하고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한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여전히 뻔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정당은 이거는 진짜 이대로 둬서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매일매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 법사위 최혁진 의원은 신동욱 의원이 내란 공동범이다. 그래가지고 법사위에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신동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펄쩍 뛰더라고요. 네. 신동욱이 뭐라고 그랬냐면 표결 방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편파적인 특검이 허위 공소장을 쓴 것이다라고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박은정 의원도 이렇게 신동욱 의원을 향해서 뭐라고 하던데 표결을 본인은 했어야지 그러면. 본회의장 들어가기까지 하고도 표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안 했죠. 근데 표결 방해를 내가 한 게 아니다. 지는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한테 나오라 그러고 다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이 표결 방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요즘 보면은 어쨌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거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들어갔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 이후에 그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데 이제 조만간 이제 기소가 되면 이제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김상욱 의원이 당시에 국힘의원이었잖아요. 예. 김상욱 의원이 어느 방송에선가 그 지적하는 걸 봤는데 당시에 뭐 누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뭐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그 안에. 예.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나름 초선 의원이자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확실하고 통일해야 될 일이 본회의장 들어가서 표결하는 거 말고 더 뭐가 있어서 의원총회를 하자는 건지 의아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거기서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책무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원총회를 하자고 했다라는 걸 변명이랍시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의원총회 했다고 그러면 그게 변명이 안 됩니까? 그것도 오히려 범행의 일부 흔적이 되는 것이지.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은 처음부터 추경호가 뭐 내란에 참여해가지고 모의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더 다퉈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JTBC의 김모 국장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칼로 찌르고 있어 막. 응? 예. 근데 나하고 같이 있었던 우리 동료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걸 말리지 않고 흘러나오는 피를 닦고 있어. 예. 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옆에서 피를 닦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같이 가자 그랬어. 그리고 공범이죠, 공범. 당연히 공범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가 일관해서 그거는 공범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다못해 처음부터 나하고 장소에 가지 않고 내가 막 칼을 찌르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중간에 한 30분 지났는데 와가지고 너 평소에 나도 너 너무 싫었어. 그래서 머리를 쥐어박았다고 해봐요. 예. 그것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한다고. 응? 폭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추경호가 한 행동은 명백히 윤석열이가 벌이는 내란 행위에 편승하고 그거를 오히려 성공적으로 내란이 성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에 포함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추경호가 한 행동 어디에 계엄을 반대하고 내란을 저지하려고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특검이 얘기한 건데 법원이 지금 딴 세상 속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단순히 실력 없는 판사의 오판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이 내란 사태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일부에서 똘똘 뭉치고 있는 증거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걱정, 또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아까 사례로 든 폭행 같은 경우는 그 제3자가 무조건 말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피를 이제 닦아주는 것도 공범이고. 예, 그러니까 형법에서 문제 삼는 행위에는 자귀와 부자귀가 있어요. 자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실행으로 나가가지고 하는 걸 말하고, 부자귀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서 그거를 못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소방관이 불 끄러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 사람 저기서 불 속에 막 있는 거 보면서 그걸 남들 저기 하고 있는데 이게 소방호스를 딴 데다가 돌려가지고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거는 저 사람 불난 거하고 무관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 코앞에 있으면서 자기가 튜브까지 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혀 그런 것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면서 박수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것이냐.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회의장에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 갔어요. 이거 처음이죠, 의원님, 이런 그렇죠. 사례. 네. 희한한 사람이 하여튼.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가 막혀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됐냐면 그 나경원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갈 때 그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인사 안 합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랬더니 인사를 끝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또 찬성을 해요. 네. 찬성을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또 이제 그 우원식 의장이 그 내용만 말하라고 했더니 중간중간에 이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왜 발언을 하느냐. 그러면 발언을 중단하겠다 하면서 참다 이제 마이크를 끈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곽규택 의원이 또 무선 마이크를 갖다가 여기다 채워주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그러면서 이제 한 건데 일부에서는 이거 유튜브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런 말 나오던데. 그렇지. 그런 얘기 저도 봤었습니다. 그게 네. 무선 마이크를 거기다 단다고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그게 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 울리잖아요. 예, 네.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거는 어딘가로 송출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곽규택 의원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도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동안에 법사위에서 보였던 행동이 있으니까 예. 그 둘이가. 그러면 법사위에서 일종의 깽판을 치는 것처럼 본회의장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려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어쨌거나 국힘 내부에서는 영향력 있는 중진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지금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만 되면 서울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의 그 결집을 유도해가지고 아스팔트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 나가고 더 자극적이고 막대먹은 행동을 할수록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수준이 거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수준이니까 그 수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의장한테 인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단순히 우원식 의장이 나이가 많고 국회의장인데 왜 인사 안 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관행이나 이런 존중을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정에 들어갈 때도 목례를 한단 말이에요. 판사한테? 그거는 판사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사법 독립과 또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국가의 법 질서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장한테 목례를 하는 관행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또 국회의 상징적인 존재에게 목례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또 민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 아니 그런 거를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기해 가지고 그 의장이 몇 번을 얘기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얘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가 정말 못돼 먹은 거죠.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는 또 추미애 위원장의 그 노래 영상을 또 틀면서 그게 뭐냐면 추미애 의원이 24년에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하는데 그 12시에 만나요. 도이치 모녀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박은정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왜 그 사과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나경원을 몰아붙이더라고요. 네.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러니까 이 법사위가 갈수록 어찌 보면 전장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곽규택, 나경원 뭐 이런 자들이 혁혁하게 공을 세우고 있죠. 예. 제가 21대 때 법사위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뭐 전주혜, 조수진, 뭐 유상범, 뭐 또 윤한홍도 그때 있었어요 법사위에. 예. 온갖 빌런들은 법사위에 다 모아놓고 뭔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하는 게 이 사람들. 당시에는 또 법사위원장도 김도비하고 뭐 이런 만만치 않았죠. 있었기 김도비 때문에 위원장.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개판을 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대먹은 짓을 그 비슷한 수준까지는 갔지만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까지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었다고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이 사람들은 수준이 더 악화되고 또 너무너무 정말 뻔뻔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걱정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이 선진국 국회의원의 모습이 지금 저렇게 보여야 되나. 우원식 의장이 그 말씀했잖아요. 도저히 창피해서 이거 본인이 진행을 못하겠다. 예.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날인 그 12월 10일이죠. 곽규택 의원은 단상에 올라갔는데 이게 피켓을 들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곳 이렇게 써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하면서 피켓을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참 그 희화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의 일관된 정치 전략 중에 하나는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평론가들의 분석이 아니라 과거에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그 선대위원장을 할 때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에요. 우리의 선거 전략은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거다.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거다. 이제 그래야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을 조장하면 사람들이 본회의장에서 저것들 또 저러네 그러면서 이제 텔레비전 끄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난동을 부리는 거는 난동을 부리는 대로 가려지고 실제로 뭔가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민들이 깨어나는데 방해를 할 수 있는 소재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막무가내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밝은 눈으로 이게 잘잘못을 좀 구분하고 판단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번에는 그 임원정 지검장과 백혜련 경정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백혜련 경정이 제기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부분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밀수범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 그런데 백혜련 경정이 그 밀수범들의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백혜련 경정은 곧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 세관이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면서 6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검, 대검찰청, 인천공항 세관 등 6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냥 청구를 그게 쉽지 않을 걸 알고 백혜련 경정이 신청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저게 바람직한 행동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저는 사안의 진실이 규명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백혜련 경정도 수사팀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발표까지 해가면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가 증거로서 지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법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럼 그것이 왜 있는 증거를 무시한 결과인가, 증거를 잘못 해석한 결과인가, 아니면 사실관계를 아예 엉뚱한 쪽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한 판단을 백혜련 경정이 관련 자료를 통해서 먼저 하고 그 본인이 볼 때 분명히 이게 왜곡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국민들에게 그걸 알리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추가 수사에 나서고 이런 점들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면 좋을 텐데 이게 발표하자마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제 걱정되는 점은 그런 지점이에요. 이게 내란 세력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입니다. 분열. 그러니까 없던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 무슨 친명, 반명, 비명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얘기하다가 지금은 친명, 친청이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모양새를 만들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이제 세관 마약 밀수 사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힘이 사실은 그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쫄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이거에 관한 대통령 지시는 백혜련 경정이 바깥에서만 지금 말로 이거를 가지고 그 확인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얘기하게 하지 말고 들어가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합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됐든 백혜룡, 이문정 두 사람이 충돌하는 모습으로 지금 외부에 보이고 그러니까 이때세라 해가지고 지금 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지시가 낳은 참사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해요.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사건에 개입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 아니 사건에 개입한 게 아니라 누구를 잡아와 ABC를 잡아와 관세청을 폭파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이거를 국민적 의혹이 높고 관심이 높으니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명확하게 수사해서 결과를 밝혀라, 발표해라 이렇게 된 건데 뭐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유감이고 그다음에 이런 점들 때문에 그 시민들 간의 분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SNS에 보면은 뭐 이문정이 맞냐, 백혜룡이 맞냐 이런 걸로 막 투표도 하시고 막 이러던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뭐 대결적인 분위기로 조장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냥 부안해동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시면서 판단하려도 늦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그 이문정 지검장이 페북에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둘로 나뉘었는데 백혜룡 경정을 좀 응원한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검으로 가자라는 댓글이 많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저는 그걸 보진 않았지만 이문정 너도 검사구나. 뭐 어쩔 수 없구나. 그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틀림없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제가 이문정 검사는 100% 잘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절차를 통해서 법이 정해진 한도에서 나름 열심히 수사를 했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증거를 살펴보니까 또 어떤 허위 진술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상호간에 지금 해석이 다른 것인지 이런 점들이 좀 드러나서 규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결론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볼 때 백혜련 경정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밝혀야 될 일이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그것을 그나마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던 그 검사가 조직의 수장이 돼가지고 했다면 그 결과로 그 결과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세세히 검토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거를 그냥 딱 일 벌어지자마자 딱 갈라져가지고 이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너한테 실망해서 나는 네가 좋아 네 말이 맞아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는 전형적으로 저들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에 그냥 놀아나는 꼴이 될 뿐이다. 조금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럴 만한 자료들이 좀 많이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건 그 갈라치기 내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이런 뭐 하나의 이슈나 소재가 생길 때마다 이게 생각에 앞서서 일단 싸우기부터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좀 생각해보고 다툴 때 다투더라도 또 입장을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토론이 돼야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